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아부 토르 지금 내 안의 치유력을 믿어라. 3장에 암은 어떤 사람들이 걸릴까? 왜 인간은 암이나 류마티즘,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돌발성 난청, 치질이나 치주병 등 여러 가지 병을 앓는데 백혈구의 역할과 자율신경 지배의 구조를 알면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예컨대 지금 암에 걸려 병원에 가도 왜 암에 걸리는지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의사는 없다. 류마티즘도 마찬가지다. 또한 피부 근염이나 피부 경화증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도 역시 원인 불명인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의학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항암제, 이것들은 모두 대증요법이다.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는 기대는 조금 염치 없는 얘기다. 역시 자율신경과 질병 사이의 깊은 연관성에 착안해야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몸이 특수하다는 세포 하나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 단세포 시도의 아메바처럼 특수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몸을 지키고 있는 세포들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아메바와 꼭 닮은 백혈구의 기본 대식세포다. 대식세포를 시험관 내에서 꺼내면 다리를 만들어 이동하고 이물질을 넣으면 그것을 삼켜서 세포 내에서 소화하고 독을 제거한다. 대식세포는 단세포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돌며 조직에 상주하면서 몸을 지켜주고 있다. 병에 걸리면 지나친 영양 섭취를 피하라. 해파리나 말미잘처럼 이배엽성 생물이라고 불리는 하등 동물은 외배엽과 내배엽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백혈과 세균을 잡아먹는 과정인데, 그러나 피부와 소화관 사이에는 단세포 시대부터 살아남은 대식세포가 살아있어 이것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다.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는 백혈구로 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있는데 역할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대식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양처리다. 우리가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은 즉시 간장이나 온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식세포가 처리하고 남은 것을 지방세포로 보내는 등 다양한 지시를 하고 있다.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첫 번째로 대식세포가 처리하는데 이때 영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힘을 쏟게 되어 몸을 지키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열이 나면 식욕을 잃는 것은 몸을 지키고 병을 물리치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반응이다. 따라서 식욕을 억제하여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링거나 튜브로 영양을 공급한다. 죽기 직전처럼 사람에게 영양을 넣어주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 병에 걸렸을 때는 영양을 과잉으로 섭취하면 낫지 않는다. 병에 걸렸을 때는 일단 영양을 차단해야 한다. 병에 걸려서 식욕이 없을 때는 대식세포가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건강을 지키는 삼총사 과립구, 림프구, 대식세포, 무척추 동물까지 백혈구의 대식세포는 한 종류이지만은 척추 동물로 진화하면서부터는 세균을 처리하고 화농성 염증을 일으켜 치유하는 과립구와 항체를 만들어 작은 이물질을 처리하는 림프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질병에 대한 방어 효율을 높였다. 과립구과 림프구는 대식세포와 함께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건강 삼총사인 셈이다. 혈액 중에는 이들의 분신이 다량 들어있고 대식세포는 4개 5%, 새롭게 생긴 과립구는 60%, 림프구는 35% 정도로 비율로 혈액속을 선천하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재빨리 달려간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림프구는 약 30에서 40%, 과립구는 약 55에서 65% 범위에서 유지가 된다. 과립구는 교감신경의 지배,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로 그 수가 조절이 되는데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생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과립구와 림프구의 균형도 함께 깨어진다. 예컨대 림프가 50%까지 증가하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과민증이 된다. 교감신경 지배에서 과립구는 낮에 많고 밤에는 줄어들며 부교감신경 지배에서 림프구는 낮에 적고 밤에는 많아지는 리듬으로 기능한다. 림프구 과잉에 의해서 처리되는 병인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전식 증상이 밤에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들을 고칠 수 있을까? 림프구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하자면 단 것을 피하고 몸을 단련하는 등 근본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궤양은 혈류와 과립구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에 손발을 다쳐서 세균이 침입해 왔을 때 과립구를 증가시켜서 스스로 지키는 힘을 높이는 것부터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에 의한 과립구의 방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화관과 함께 진화해온 림프구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여러가지 작은 이물질,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한다.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과잉 반응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과립구의 실험용지에서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주면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실험을 하고 지의 위를 조사해보면 24시간 뒤에 궤양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의 과립구를 조사해보면 골수에서는 감소하고 대신 말초 혈관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혈류가 많은 간장에서 나와서 얼마 뒤에 위 점막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궤양을 형성한 것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편의에 상주하는 바이러스인데 속이 쓰릴 때 먹는 위약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증식하여 필요 이상으로 폭주한다. 위궤양의 위산은 관련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제산제를 먹는 사람은 위는 더욱 나빠진다. 결국 위약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증식시키는 셈이다. 그렇군요. 궤양의 원인은 위산이 많아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때문이라 하지만은 50대 일본인의 90%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이 균이 원인이라 말하면 굳이 틀린 얘기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분비 현상의 억제, 결국 위산 억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몸을 혹사하면 병에 걸린다. 열심히 야근하는 간호사가 만성 췌장염에 걸리거나 심야의 아르바이트만 해온 20대 남성이 골수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이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과립구가 극한까지 자극을 받고 자기작용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겨서 골수염이 되었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무리한 생활 탓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따라서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간호사의 경우에 야근을 너무 자주 하면 위험하다. 밤은 낮보다도 부교감신경의 우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환자가 비상계를 누리면 간호사의 몸도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뒤바뀐 낮과 밤의 맞춰 일할 수 있는 신체 리듬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젊은 사람이 때때로 심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테니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밤에는 가급적 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무리하는 사람은 산소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발생이 많아져서 피부색이 검어진다. 평온하게 살고 림프구가 많은 사람은 산소의 소비량이 적어서 뽀얗고 통통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과민해진다. 보통 상태로는 다소의 유기용제라도 괜찮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갔을 때의 림프구가 많은 사람은
화학물질 과민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일자리를 얻은 20대 젊은 사람이나 30 전후의 사람이라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매일 밤 10시에서 11시라면 몸이 버틸 수 없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소식이 좋다고 말하는 시대이기에 몸 좋은 사람에게 3끼나 먹이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너무 소식을 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은 가볍게 채소로 만든 주스를 마시자고 요령 있게 게으름을 피우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조직 파괴 질병은 무리한 생활에서 시작한다는 지식이 없으면 무심코 고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너무 힘든 생활이 지속되면 혈류장애 같은 악조건에서 뇌 점막세포가 파괴되고 재생에 쫓기면 정식 관련 유전자가 이상을 일으켜 결국에는 암을 일으키고 만다. 암은 억척병이다. 너무 억척스러우면 암에 걸리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거리를 안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에서 살면은 암이 된다. 몸을 차게 하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여성의 유방처럼 돌출된 부위는 한기에 쉽게 노출된다. 몸의 내부는 아무리 추워도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돌출될 부위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통증, 발열, 설사는 회복 반응이다. 예전에 매일 바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던 어느 여가수가 돌발성 난청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과혹하리만큼 힘든 생활 때문이었다. 격렬한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돌발성 난청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함께 사는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히거나 부부싸움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반대로 마음 약한 남편이 돌발성 난청이 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로든 증가한 과립구가 내 일을 공격하여 일어난 병이다. 과립구가 증가하면 돌발성 난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병이 될 수 있다. 치주질환이 악화하여 농이 나오면 치주농로이고 체질이 악화하여 농이 나오면 치루, 대형성 대장염에서도 농이 나오는데 모두 과립구에 의한 염증이다. 이 같은 조직화기의 질병은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자궁 내막이 파괴되면 내막증이나 난간염이 되고 난송낭종의 경우에도 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과립구 기능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질병의 원인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인데 그 배경에 과립구 증대와 혈류 장애가 있다. 이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우부외로 많은 원인이 소염 진통제의 장기 복용으로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 조직이 교감신경 긴장으로 장애를 일으켰을 때 부교감신경 반사가 일어난다. 통증을 일으키고 열과 땀이 나며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한 치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프로스타글란딘,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비타민이 나오고 붓기가 통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설사는 병이 나올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약으로 설사를 멈추면 오히려 병을 고칠 수 없다. 붓고 아프면 회복이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교감신경 긴장이라는 병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같다. 자율신경에 대해 생각하면 자신의 병이 어떤 생활에 치우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조직 파괴의 병이나 암에 그저 맥없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괴된 조직과 이상해진 조직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화상을 입었을 때는 피부가 부어오른다. 상처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그다지 볼 수가 없지만 동성에 걸려도 피부가 부어올라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결국 조직이 파괴되었을 때는 혈류를 증가시켜 열을 내고 끙끙거리면서 회복이 시작이 된다.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붓고 설사를 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체된 혈류가 부교감신경 반사에 일어남으로써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여성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욱신욱신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혈류 장애도 회복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조직 호르몬이 작용하여 혈관 확장, 체온 상승, 통증을 유도하여 회복한다.
그런데 이때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소위 염증을 멈추는 약제를 과잉으로 사용하면 모처럼 얻은 회복의 기회를 잃고 만다. 류머티즘도 역시 장기항체 과적으로 반응으로 조직이 파괴되고 그것을 회복할 때 붓고 통증이 나타난다. 이때 참기 힘들 만큼 통증이 동반된다면 약으로 멈추거나 열을 조금 낮추는 정도로 복용해도 좋다. 그러나 약으로 억지로 소염 상태를 억제하는 것을 회복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과립구가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가 상태가 된다. 위가 상처 입었을 뿐 아니라 장이나 식도 등 모든 장기가 손상을 입는다. 소염 진통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는 사람은 수면제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약이 하나 더 늘어가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약을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체조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류를 증가시켜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상이나 상처, 동상 모두 붓고 나으려 하는데 펜타사 항염증제의 일종이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낫기 위해 혈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약으로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없애면 스스로 나을 기회를 잃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식세포는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뼈나 근육 등과 같은 몸의 성분을 깎아 양분으로 삼아 연명한다. 가장 필요 없는 몸의 조직은 폴립이나 암, 검버섯이다. 대식세포는 기아 상태가 되었을 때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기 때문에 소식으로 검버섯이나 암이 사라지는 것은 모두 대식세포의 기능 때문이다. 대식세포의 특징을 알고 병을 고칠 필요가 있다. 소식으로 검버섯이나 암이 사라진다. 대식세포의 일이다. 암에 걸려도 초조해 하지 마라. 거듭하여 말하지만 우리 몸의 이상 증세가 호전될 때는 붓고 발휘를 하고 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약으로 인해서 염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완치를 위해서 좀 더 사용하자는 착각에 빠지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림프를 암세포 위에 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긴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에 병이나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는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몸이 보내고 있다고 여겨야 한다. 이제 잘못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모처럼 생긴 암세포와 함께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자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 초조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혈류를 늘리고 림프가 재기능을 하도록 하면 조직장애에 의한 질병이든 암이든 이겨낼 수가 있다. 알레르기는 약으로 억지로 고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교감신경의 긴장, 과립구, 과잉이 대부분의 질병 발생에 관계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질환일 경우는 부교감신경 우위, 림프구 과잉에서 일어난다. 성격이 온화하여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생활은 부교감신경 우위의 상태이다. 부교감신경이 적당히 우위에 있는 사람은 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 실제로 100세까지 별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온하고 느긋한 성격의 여성이 많다. 부교감신경이 우위라면 장수할 수 있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위험하다.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위에 서면 림프구 과잉 상태가 된다. 예컨대 림프구가 40에서 50% 수준까지 이르면 과민의 세계로 접어든다. 그렇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 음식, 밀가루의 글루텐 등 여러가지 항원에 과민해진다. 결국 알레르기는 림프구 과잉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민증이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밖에서 놀 기회가 적고 과자나 주스를 많이 먹는 등 림프구가 증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온화하고 얌전하고 상냥한 사람,
유전적으로 피부가 하얀 사람도 림프구가 많은데 반대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림프구가 적다. 림프구의 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과민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 전원이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사람만 새집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족 중에서 가장 림프구가 많은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알레르기 염증은 항문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치유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콧물이 나오는 것은 코 점막에 침입한 꽃가루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반응이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얼굴이나 관절의 혈류가 적은 부분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은 항문을 씻어내려고 혈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항문을 직접 밖으로 배출하려는 증상이 바로 발진이다. 따라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콧물이 폭포처럼 나오면 코가 바람직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항문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우리가 약으로 증상을 가볍게 만들면 항문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서 끌어안게 된다. 그리고 약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 반응이 시작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의 세계로 접어든다. 특히 스테로이드의 경우에 변성하여 가산화 지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물질이 증가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아토피나 피부염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염 이외의 경우에 먹거나 흡입하는 약은 갑자기 끄면 그때까지 억눌려 있는 염증이 폭발하여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몸이 힘들거나 견딜 수 없는 통증이나 고통을 동반할 때는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은 채 몇 달 혹은 1년이 넘도록 무리하여 일하면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면역력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반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사용량을 줄이면서 원리의 면역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조직이 파괴되어도 붓고 나을 수 있으며 알레르기가 되어도 염증을 일으킬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몸의 자연 치유력은 통증이나 가려움 같은 힘겨운 증상을 일으켜 고치려 하기 때문에 병으로 착각하기 쉽고 무심코 대증요법에 매달리기가 쉽다. 진통제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부교감 신경 반사는 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유도하고 체온을 1도 정도 올려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철사 뒤에도 체온이 1도 정도 올라서 개운해준다. 개운 증상을 약으로 멈추려고 하면 안 좋은 몸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치유 반응은 나쁜 것을 밖으로 배출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조직을 회복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다. 약으로 이런 반응을 정지시키면 일시적으로 편해진다. 인위적으로 부기를 가라앉히면 편안해지고 해열제로 약을 내려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이 반응은 치유가 아닌 역행 반응이다. 따라서 허리 통증에 소염 진통제가 들어간 스포를 붙이면 쉽게 낫지가 않고 류머티즘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도 영원히 고칠 수가 없다. 스테로이드의 소염 기능은 우리의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염증을 멈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연구가 진행되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스테로이드의 수용기가 기능을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붓지도 않고 에너지도 만들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은 몸이 차가워져서 냉증이 시달릴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 기능을 멈추면 수명도 단축이 된다.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발열 인자, 혈관 확장 인자이기도 하고 통증 물질기도 한 프로스타글랜딘의 생성이 저해된다. 이 때문에 발열도 통증도 억제되지만 치유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소염 진통제는 급성 증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병이 나왔기 때문에 염증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대사기를 직접 저해하여 세포의 호흡을 멈추고 염증을 일으키는 힘을 멈추게 한 것이므로 소염 그 자체는 근본적인 치유와는 무관하다. 또한 현재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입시 준비생 중에는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입시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입시 자체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결국 아이들이 요약한 체질과 성격이 되어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조금만 긴장해도 즉시 과립구가 증가하고 대장 점막이 파괴된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통제 처방을 남발하는 것도 궤양성 대장염을 증가시키는 원인일 수가 있다. 이렇게 현대의학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는가? 투석 환자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걸까? 그것은 이뇨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수분이 많아지면 혈액에서 소변을 만드는데 이뇨제를 강제로 이뇨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된다. 혈액의 점성이 단순히 높아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장이 나빠지면 이뇨제를 사용하지 말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켜 스스로의 힘으로 소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탈수증을 일으키지 않고 소변을 배출할 수 있다. 혈압 강화제 중에도 칼슘 기량제, 칼슘이 세포 안에 과도하게 들어감으로써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약, 칼슘이 또 베타 차단제, 노르아드레날린의 자극 활동을 차단해 심장 박동수와 심장의 운동량을 줄여준다. 외에 이뇨제가 있다. 녹내장염으로도 사용되는 라식스도 이뇨제의 일종이므로 신장이 나빠지는 사람이 많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의학은 나타나는 증상을 멈추는 데 지나치게 힘을 쏟고 있어서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류마티즘이나 SLE, 전신홍황성 낭창, 갑상선 기능 저하증, 피부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교원병이 어떻게 해서 발병하는지를 설명해 보자. 교원병이 포함되는 것만 무려 50종류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정도다. 교원병이 여성에게 많은 것은 여성에게 림프구가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림프구가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 심각한 고민이나 밤샘 등 원인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억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조직 파괴가 일어나거나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폭주하기 시작한다. 우리 몸에 감염된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배설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몸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도 사마귀를 만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몸에 상주하는 바이러스는 면역이 높을 때는 잠자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성고진이 되거나 십이지장에 폴립이 생기는데 그것은 유두종 바이러스가 폭주한 결과로 모두 면역 억제 질환이다. 마찬가지로 파보 바이러스가 폭증할 때는 만성관절 류머티즘이 된다. 여러가지 외분비샘도 바이러스가 흔히 살고 있는 것이라 외분비샘 주위에서 배치된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기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그때 조직 회복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림프구가 격렬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원래 림프구가 많은 사람은 그 반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이른바 교원병의 일종이다. 역시 염증을 일으켜 회복하려는 것이다.